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적폐청산을 해야 될 곳 중에서 경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 조직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데,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이제 되겠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의 일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국민의 한 거의 대부분 성인의 대부분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어떤 대형 사이트에서 한번 개인정보가 한번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요. 그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한테 연락도 이렇게 왔었고요.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고, 그때 어떤 이유로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이제 저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요즘은 대출 사기가 굉장히 극성이죠. 대출 사기로 오는 전화만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대출 권유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에서는 먼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죠. 그런 데서 이제 사실 합법적으로 대출 중개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DB라고 그러죠. 데이터베이스. 저희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2금융권인데 여러 가지 금융사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CJ 홈쇼핑에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를 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CJ 홈쇼핑이랑 이렇게 어떤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냐. 보통 거기에 다 동의 이렇게 처음 회원가입할 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험 권유, 그런 전화는 올 수 있습니다. 제휴를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대출 중개 이런 데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돈을 주고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곳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죠.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오더라도 합법적인 대출을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대출 사기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거나 했을 때 좀
저한테 이제 좀 지인들이 이제 뭐라고 할 때도 있죠. 그냥 끊어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답변을 하냐 이렇게.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끊으면 되는데, 사실 전화가 이렇게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부터 뭐 어디 대출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대출 사기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라든가 제가 몇 년생이라든가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라든가 네, 이런 걸 알고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정확한 집 주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이나 예, 이런 정도도 알고 있고요. 뭐 이름, 네, 주소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제가 몇 년생인지, 그리고 주 거래 은행이 어딘지, 네, 그리고 제가 대출을 지금 뭐 어떤 하나은행이나 뭐 어디서 대출을 받고 있으면 예, 그 제가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서 그 은행이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은행에서 그런 대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보고 아니면 이제 끊어버리거든요. 끊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뭐 제가 거래하는 그 금융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 통화를 못 하니까, 지금 바빠서 통화를 못 하니까 제가 끊는다고 이제 좀 그냥 지금 바쁘니까 바쁘니까 통화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끊으면 되는데, 이제 정중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통화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전화가 이제 계속 오니까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대출 사기, 대출 권유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전화를 안 받는데, 모르는 핸드폰에 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뜨는 대출 사기나 이런 거 안 뜨는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 사기인지 아니면 뭐 업무랑 관련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받았어요. 오후에 받았더니 젊은 남자가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막 왜 자기를 피하냐면서, 자기가 전화하니까 왜 전화를 안 받고 딴 전화로 전화를 자기가 했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냐고, 왜 자기를 피하냐면서 이러길래 제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기억 안 나시냐고, 대출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시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당신 전화가 몇 번인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며, 대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빠서 지금 바빠서 통화 못 한다고 한 그거를 막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왜 자기 전화를 피하느니. 그래서 자기가 딴 전화로 전화를 했대요.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언쟁을 좀 벌였죠. 내가 살다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 본다. 너네가 합법적인 지네는 합법적인 그거라고 해서, 합법적인 그런 거면 너희는 내 개인정보를 다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소를 달라 했어요. 제가 합법적인 데면 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 주소를 알아보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니고 페인트 파는 그런, 네, 뭐라고 하죠? 페인트 파는, 네, 그냥 가게, 예, 페인트 파는 그런 상점이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다반사고, 제가 이제 야구 해설가 하혜성 씨 돌아가신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5천만 원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그 전화가 왔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하나금융그룹, 뭐 하나은행. 저도 하나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주거래은행이 제가 하나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나은행에 뭐 대출이 있거나 뭐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뭐 전환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은행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제가 그 하나은행에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 올 리도 없고요. 카드도 저는 하나카드를 하나카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카드를 하나카드를 사용했네요. 하나카드를 사용하지 통장을 주거래 통장이 하나은행은 아닙니다.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이제 끊고 이제 다시 하나은행에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나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뭐 이런 그 멘트도 없이 바로 전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혹시 이런 전화를 했냐 의심스러워서 이제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쪽으로 그 보이스피싱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그냥 이제 주거래은행까지 이제 거래하는 은행까지 아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기 하나은행 그 보이스피싱 그 전화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그날 그 다음날 하이성 씨가 5천만 원 그 보이스피싱에 그분이 자살하셨잖아요. 나중에는 그때 당시 나중에 그분 자살하시게 된 그게 보이스피싱 그걸 당하고 조금 후에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또 뭐 그 소송도 휘말려 있고 뭐 건물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 뭐 어떤 미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당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하이정 씨 돌아가신 거랑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악마의 속삭임이 악마의 속삭임은 수면 제출 피드림 그 부분 그건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보이스피싱 이거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살인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잖아요. 돈 1,0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하혜성 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금액이 크시겠죠. 금액이 훨씬 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돈 몇백만 원도 큰 돈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칩시다. 이 대학생이 지금 당장 돈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 필요해요. 급하게. 근데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만약에 15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금 500만 원을 구하려면 350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대출이 되는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 뵈서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없고 대학생이고 학생이고 이런 약점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또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대출이 있을 경우에 기존 대출금 때문에 그 대출금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뭐 한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에 그 학생한테 2천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지금 만약에 그 기존의 대출이 만약에 이 학생이 3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1000 얼마가 있다고 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한 500이나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된다. 그걸 상환을 하면 이제 그 자기네가 바로 뭐 2천만 원을 바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데 그 500만 원 상환할 돈 있으면 내가 뭐하러 대출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금 돈이 이제 급하고 그렇게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제 지인도 이제 그런 일을 아는 동생 한 명, 아는 언니 한 명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쪽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저는 500만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그 돈을 마련하라고 막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합니다. 일단 그 2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자기가 만약에 150만 원 갖고 있으면 지금 저는 150만 원 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그거를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카드가 있으면 현금 서비스까지 유도를 해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받아내는 거죠. 다 받아내서 얘는 지금 돈이 당장 뭐 예를 들어서 500이 급한데 자기 수중에 있는 150에 또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구했다고 칩시다. 지인한테 빌리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또 한 25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해줬다고 치면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에 그 상황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 급한 돈도 못 받고 있는 돈도 날리게 된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한 대학생도 있고 그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일 때 그런 대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마지막 그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돈 1000만 원, 1000몇백만 원, 돈 2000몇백만 원, 또 어떤 사람은 돈 1, 2억. 그 돈 1000몇백만 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너무나 큰 돈인 거죠.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도 큰 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큰 돈이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런 돈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1000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이 그 대출 사기를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혜성 씨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사실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아니면 외국에 뭐 이런 데서 필리핀 이런 데서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대출 사기 이런 거는 한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그래서 옛날에는 인출해서 뭐 송금을 어디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까지는 어떻게 이제 돈을 어떻게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출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인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모르고 대학생이나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는 직장을 못 구해서 뭐 이제 직장을 막 구하고 있는 지금 구직자 이제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못 구해서 막 그런 애들이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힘든 경우에 그런 하루에 고수익의 알바 그걸 미끼로 해서 이제 그 알바를 하다가 이제 법이 강화가 돼서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은 TV에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알바를 모르고 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 애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자기 남편 모르게 급하게 돈을 필요하게 됐는데 자기 친오빠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뭐 이래서 얘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은행 체크카드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인출을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그러니까 그 통장에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됐는데 3일째 뭐 거기서 뭐 대출을 해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다고 저한테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길래 그 100% 대출 사기인데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를 빨리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빨리 통장 정지를 하고 지급 정지나 이런 걸 빨리 하고 해라고 했더니 벌써 돈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얘는.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걸 줄 때 주거래 은행에 통장을 주지 않고 별로 쓰지 않는 통장에 이제 그 체크카드를 주거나 새로 개설해서 주거나 이렇게 주니까 그 알림 같은 걸 안 해놨겠죠. 이것도 불과 한 4, 5년 전 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걔도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작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이 있기 한 몇 달 전에 제 친한 언니가 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렇게 TV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은행에도 전화를 하면 그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조심하라는 그런 게 오고 하지 않냐고 했더니 은행에 전화할 일이 요즘 뭐 있으며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고 치면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딨냐. 애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 뉴스 볼 시간이 없는 게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막 애들 그거 하고 애 그거 하고 뭐 밥 차려주고 뭐 애 거 챙겨주고 또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또 막 또 할 일이 또 있고 막 이러니까 지쳐서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걸 매일 일상스러운 반복을 하다가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일요일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기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나 그거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가 와서 체크카드하고 이거 건네줬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건네주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고 하라고 해서 다행히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동생은 처벌을 받았어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걸로 인정이 돼서 요즘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거를. 그래서 처벌을 받았고 그 동생은 벌금까지 냈고 그 언니는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통장을 빨리 그걸 하는 바람에 그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작년에 한 9월달쯤 될 겁니다. 9월달쯤에 저한테 제 친한 언니가 이런 일을 겪고 얼마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이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되게 한가했습니다. 제가 되게 한가하고, 근데 별 할 일이 없이 오후 시간이었는데, 한 4시, 3시 반, 4시쯤 됐는데,
별 할 일이 없이 그냥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길래 예, 제가 모르는 척하고 이제 다 이렇게 아 그러냐고 아 예 뭐 그러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뭐 핸드폰 전화번호 다 있고 제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그 여기 똑같은 수법으로 그러는 겁니다. 제 통장에 돈이 이제 제가 신용 등급이 낮답니다. 근데 제 신용 등급은 제가 나이스나 올 크레딧을 핸드폰에 깔아놓고 항상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신용 등급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신용 등급을 엄청 낮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체 기록이 있답니다. 저는 연체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나이스나 이런 데 들어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 기록이 없다고 뜹니다. 근데 연체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연체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랬더니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척, 그러면 뭐 카드값 하루 늦게 넣은 것도 뭐 연체 기록에 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남습니다. 일주일 넘어가면 예, 등재가 되고요. 그 일주일 전에 그 만약에 연체를 해도 일주일 안에 그 카드값을 결제를 하면 등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 4일 뭐 하루 이틀 실수로 하루 이틀 넣는 거 가지고 연체 기록이 남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 이틀 하루 제가 실수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하루 늦게 넣는데 그런 것도 연체 기록이 남나요? 토요일날 은행은 안 하니까 안 빠지는데 돈이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남는데요. 그래서 거기 속아주는 척 하면서 예, 집 근처에 제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예, 지점에서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만나서 제 통장에 그 돈이 이제 몇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오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출을 뭐 한 그 1억 가까이 대출을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오케이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녹음을 다 해놓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2에서 그 혹시 그러면 그 집에 이렇게 좀 와도 되냐고 해서 네 오셔도 됩니다. 증거 자료를 줘야 되니까 다음날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인출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분이 오셨어요. 연세 좀 드신 분하고 좀 젊은 분하고. 그래서 제가 증거하고 녹음한 거하고 다 들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 딱 보면 알지 않을까요? 그 강력계나 형사계나 이런 데서 그 은행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신고 그렇게 다 말씀 다 드렸는데 거기서 연세가 좀 많으신 그 경찰분께서 저한테 혹시 협조를 좀 해줄 수 있냐요?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다음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대로 이제 나와서 협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혹시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올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그 젊은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가 가는 건 없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혼자 사시고 보복이나 이런 거 당할까봐 그런 건 조금 약간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집에 집 주소나 이런 거를 완전히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 핸드폰하고 지금 제가 서류를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구두상 그렇게만 하고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볼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오는 피해만 없다면 제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협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이제 경찰분들이 연락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그쪽에서도 연락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그 경찰분께서 사복 경찰 그 두 분하고,
제 차로 그 은행까지 5분이면 가는데 굳이 그 여경 한 분이 그 제 차를 뒤따라 오신대요. 근데 제가 10시에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보이스피싱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10시 20분에 만나자고 하길래 경찰한테 다 10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여기서 5분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시쯤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경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그분이 따라올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계속 그 경찰분께서 기다리다가 같이 이제 그 제 차를 꼭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이 시키는 대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시간보다 10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경찰이 몇 시에 왔냐면 10시 한 35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은행에 도착하니까 10시 40분, 41, 2분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제 통장에 돈이 139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제 통장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알림을 해놨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139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그 이 보이스피싱 여기서는 자꾸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빨리 돈을 찾아가지고 그 저기 그 인출책한테 돈을 찾아서 이제 뭐 그 저기 주면 그 뭐 인출책인가 뭐 거기 주면 자기들이 뭐 또 내 통장에 또 돈이 들어왔다가 뭐 돈이 입금됐다가 이제 또 인출한 그런 뭐 하여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게 기록이 뭐 몇 건이 있어야 된대요. 일단 1390만 원이 일단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제가 은행 창구에 갔더니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은행 창구에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그 뭐 엔이나 달러 이런 거를 그 저기 그 입금시킬 때 그것 때문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항상 가면 제가 이제 거기에 항상 제가 가면은 이제 그 창구에 저기 과장 그 여자분이 과장인가 과장 하여튼 그 뭐 그분하고 좀 나이 좀 많은 여자분하고 아니면 그 젊은 여자 그 두 분이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갔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은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은행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은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은행이 그 원래 지점이 하나 있는데 새로 생긴 지점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거기도 한 5분 거리지만 거기는 주차하기가 조금 주차장도 지하에 조금 그렇고 그래서 바로 그 주차하기도 은행 바로 앞에 차 대면 그냥 되는 거기에 이제 그 은행을 계속 이제 똑같은 은행이고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데 거기는 원래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쪽 끝에서 웬 모르는 아저씨가 계속 저한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분이 경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계속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 하는 거죠. 이 돈을 들어온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보이스피싱 그 애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다 날려줘요.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 이름 뭐고 그냥 뭐 지인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계속 고개를 갸우뚱 이러더니 돈을 계속 안 주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래서 저를 잘 아니까 제게 되게 난처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번호표를 뽑지 않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은행에 거기 그 은행 그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은행 갔을 때부터 번호표도 없이 덩치가 큰 모자 쓰고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막 손을 흔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은행 창구에 그분이 조금 직급이 조금 높으신데 은행에 계신 분 중에서 여자분 중에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계좌가 그 지급 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급 정지가 됐냐고 했더니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지급정지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그쪽에다가 이제 일단 지급정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지났고 돈을 못 찾는 시간이. 그래서 보이스피싱 얘들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찾아봐라 뭐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자꾸 경찰이 자꾸 아는 척을 해서 제가 잠깐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아침인데 물도 아침에 이제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막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커피를 한 잔 사러 갔어요. 바로 앞에 커피 그게 뭐 그 있어서 그 커피를 한 잔 사러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나오면서 그 경찰분한테, 아니 은행에서 그렇게,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경찰이시길래 은행에서 저한테 그렇게 손 흔들고 앉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그 남자애들 2명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번호표 없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커피 이제 마시고 들고 커피를 들고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급 정지가 됐다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30분 넘어가고 40분 이렇게 되니까 보이스피싱 얘들이 짐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카톡도 없고 그 남자 2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갑자기 불시에 사라지고 없어요. 은행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390만 원은 어차피 제가 찾아서 그 보낸 분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어이가 없는 게 제 계좌가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계좌로 금감원에 올라가고 우리은행 자체에서도 그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앞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 우리은행 그 계좌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던가? 사용을 하더라도 하루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가? 예, 그거밖에 쓸 수가 없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새로운 통장도 못 만들고 몇 개월 동안. 하여튼 뭐 그런 제재가 굉장히 심한 그런 제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은행 측에서 제가 20년도 넘게 거래를 한 걸로 우리은행이 생기자마자부터 제가 거래를 했으니까, 제가 그 보이스피싱의 그 주거래 은행이고요. 그 은행 하나만 씁니다. 그냥 거의 뭐 시티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신한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는데, 예전에 쓰다가 뭐 대구라서 대구은행도 있는데 뭐 쓰다가 안 쓰고 우리은행만 주거래 은행으로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BC카드도 우리은행 BC카드고요. 그것도 한 20년 넘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방법이 없다는데, 제가 나가서 그 경찰분들한테 저한테 피해가 하나도,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왔던 경찰 말고 다른 분들 3분이 오신 거죠. 저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찰들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제 계좌도 이렇게 되고, 저는 지금 제 계좌를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사회생활을 못한다. 근데 제 계좌가 지금 하여튼 우리은행 계좌 그거는 지금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계좌로 그거 돼서 그 계좌를 못 쓰거나 그렇고요. 못 쓰거나 하여튼 그렇고, 다른 또 우리은행 계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계좌를 쓰려고 해도 그것도 하루에 100만 원인가 뭐 이렇고요. 다른 모든 은행의 새로운 계좌도 개설도 불가능하고요. 그런 불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일단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일단 갑시다 이러길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지구대인 겁니다. 지구대. 파출소죠.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 경찰서 그 형사계나 강력계나 그리고 뭐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서
미리 은행에 미리 그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계좌의 돈 이거를 그 인출책한테 건네줄 때 그 범위를 검거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면 이게 경찰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경찰서에 바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커피 그냥 그 뭐죠? 일회용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주더니, 자판기 커피인가 뭐 그거 한 잔 주더니,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죄송하게 됐대요. 아니, 그래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죄송하다 이 말밖에 없어서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해주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한테 피해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범인도 놓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일단 집에 왔어요. 그냥 그쪽에서는 지구대에서 해주는 게 없어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희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은행에 뭐 그것 됐고, 그날인가? 그날이 제 통장에서 제 카드값이 빠지는 날이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한테 내 통장에 돈을 보내면 안 되니까 다른 통장도 지금 다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고, 내 통장에 돈을 보내면 안 되니까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가상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딴 통장으로, 이제 언니 통장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언니가 이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돈도 못 끼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신문사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서장한테도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그 밑에 이제 그 취재 나가는 기자는 또 밑에 있는 기자가 그 지구대에, 그 무슨 지구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지구대에 취재를 나갔어요. 취재를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전날 저희 집에 오셨던 그 좀 연세 있으신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그 어쨌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때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었어요. 4시 넘어서 우리은행 거기로 다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갔더니 이제 경찰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한 이제 7명이 나온 겁니다. 그때는 우리 집에 오셨던 그 2분하고 이제 그 여자 경찰 1분하고 그 사복 경찰 2분 나오신 그 2분하고 또 다른 2분하고 7분 오셔가지고 막 그 은행에 막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은행으로 그쪽 그 지급 명령한 그쪽 은행에서도 이제 이쪽 은행으로 연락이 오고, 이 사람들 경찰이 신고를 해서 그 강원도에서 뭐 이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그 강원도 경찰서에서 막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 전화를 갖다 경찰이 대신 받아갖고 설명을 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은행 본사에서 그 경찰 공문을 받고요. 이제 경찰에 협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 공문을 받고, 또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 금감원도 제가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금감원에서도 이거는 금감원 그 민원에 민원을 넣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경찰을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됐는데도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진짜 너무 화도 나지만, 와, 진짜 이게
제가 그냥 보이스피싱 그거에 모르고 당한 거랑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제 계좌가 그 돈이 보이스피싱 거기에 이제 가담을 했다가 제 계좌에서 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인출책한테 건네주고 이렇게 해서 인출책을 잡으면, 잡아도 그 경찰에서 그 공문을 넣어주지 않으면 제 계좌는 그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경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죠. 미리 공문을 넣어놓고 했으면 그 범인도 잡았을 거며, 어쨌든 인출책 2명은 잡았을 거고, 그 제 계좌도 그렇게 되는 일이 은행에 미리 협조를 구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협조를 해줘야 돈도 인출을 해야 범인들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순식간에 그 범인들 등기 그 번호표도 안 뽑고, 그 은행에 그냥 1시간 가까이 앉아있던 범인들은 없어 사라지고 없고, 범인 놓쳤죠? 제 계좌 그렇게 됐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에서 정가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날 은행 문 닫고 나서 그 안에 경찰들하고 저하고 이제 은행 직원하고 은행에서 이제 그 본사에 하고 막 연락을 막 하고 뭐 공문을 막 그때서야 이제 공문도 안 갖고 왔어요. 그때서야 또 이제 또 경찰분이 또 막 누가 가가지고 공문을 갖다가 뭐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막 보내고, 그러니까 기자가 지구대에 취재를 하러 나가니까 그때서야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제 제 그 계좌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자가 취재를 안 나갔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그걸 그쪽 지구대 상대로 그걸 하지 직접 그걸 다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거를 다 금감원이나 은행 이런 데 다 제출을 해서 제 거를 다시 회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자의 그 파워가, 제가 저번에도 글을 남겼다시피 기자의 그 펜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자의 펜 하나에 그 몇 그램도 안 되는 펜 하나에 바위보다 무거운 힘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는 다른 분이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신 그 기자분이 가갖고 취재를 했는데, 취재 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은행에 막 그걸 하고 있을 때여서 제가 조금 이따가 통화를 한다고, 취재를 다 했는데 이거 기사를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계셔보라고 하고,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다 돼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니까, 이제 그 돈은 이제 1390만 원을 보낸 사람한테 보내줄 수는 없었고, 월요일날 제가 보내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공문이 와서 이렇게 돼서 우리 은행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거래한 그거나 이런 거를 모든 걸 총 이렇게 경찰 공문하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제가 보이스피싱에 그 계좌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은행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금감원에도 그렇게 이제 하고 해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있는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게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 징계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법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구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요. 미리 이제 은행에 그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잘못됐고, 경찰에서 먼저 저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나 모든 게 다 잘못됐기 때문에 기사가 나가면 다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를 당할 거다. 이렇게 당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지금 피해를 본 게 지금 아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랬는데 또 그분들이 징계를 또 당하고 징계를 먹고 이러면 그런 피해를 또 괜히 또
그러니까 일단 기사를 올리지, 쓰시지는 말라고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그거 기사를 내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랑 뭐 거의 가족같이 지내는 오빠가 난리가 났죠. 그 기사를 내보내야지 왜 안 내보내냐. 뭐 지금 경찰서장도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당장 내보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오빠 내가 피해본 게 한 개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해결해 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징계를 또 하면 또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는 기사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몇 달 지나고 난 후에 실제 취재하신 그 기자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예 이러면서 그 전화 받으시길래 제가 그 오빠한테는 혼날까 못 물어보고 그 기자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기사를 냈는지.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이제 동의하지 않아서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의를 해야 그것도 기사를 내는 거지, 뭐 마음대로 그렇게 낼 수는 없어서 기사를 내지는 않고 이제 그거를 USB에 취재한 거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나갔나 안 나갔나 궁금해서 전화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1390만 원을 그 강원도에 그분이 어디에 홍천인가 뭐 되게 어디 거기 사시는데, 거기는 그 농협인가 뭐 하여튼 뭐 없대요. 그래서 춘천까지 나와가지고 돈을 보내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춘천 경찰서인가 뭐 거기서 뭐 그거를 수사를 맡았고,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분도 뭐 제가 사는 여기에 뭐 한 10몇 년인가 20몇 년 사시다가 강원도 가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막 그러시길래, 저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운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보냈으면 못 받았을 돈인데 저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어쨌든 그 큰 돈을 다시 받게 되신 거고, 근데 그 큰 금액을 보내실 때 왜 확인을 안 해보시고 그렇게 보내셨냐. 좀 의심을 해보시고 보내시지. 그것도 이제 홍천인가 뭐 어디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뭐 춘천까지 나와서 시간이 한참 있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냐. 앞으로는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부산에 오면 밥을 사신다 하시고 뭐 그런데 저한테 고마워하실 게 아니죠. 이제 그분이 어쨌든 1390만 원이라는 돈을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찾게 된 거지, 다른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그분도 또 보이스피싱에 1390만 원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제가 그분한테 통장에 돈을 보내주고 했었는데, 한 1년 있다가, 한 1년까지는 아니고요. 근 1년이 다 돼서 제가 이 일을 잊어버릴 쯤 돼서 강원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거기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하고, 그 당시엔 제가 강원도 경찰이랑 통화를 안 하고 지구대 사람들이 통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지구대 사람들이 통화 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했더니 그러시냐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까지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 경찰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뻔도 했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합니까? 허술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법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잡으면 어쨌든 경찰에 그거를 보고하지 않고 그 전날 제가 오후 4시 뭐 이때 112에 신고를 했는데, 집에까지 오셔갖고 그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거는
그 지구대에서 어쨌든 범인을 잡으려는 목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은행에 얘기를 해놓는다든가, 그쵸? 미리 은행에 얘기를 해놨으면 은행에서 돈을 내줬을 거고요. 돈을 내줘서 전달해주는 순간 그 범인 2명을 잡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구대에서 나온 그 경찰 2명이랑 여경 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등치가 너무 등치가 좀 전부 다 크고요. 남자 2명이 등치가 크고 앉아있는데도 덩치가 컸습니다. 모자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고요. 등치가 큰 거는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하면, 아니면 그 앞에 차가 있다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놔두고 도망을 간다거나 하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3명 나와서는, 거기다 여경 1명.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돈을 건네주고도 못 잡았을 확률이 많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테이저 건인가 뭐 이런 걸 가져왔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사보이거나 저한테도 막 손을 흔들고 막 처음부터 이렇게, 여경도 온 시간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경도 너무 늦게 왔어요. 여경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10시 20분에 제가 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갔으면 돈 찾았습니다. 돈 찾아갖고 이 사람이 지급정지 신청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들어왔고 이제 제가 지급정지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경이 10시 30분 35분 이때 안 왔으면 그 전에 와서 10시 20분에 제가 은행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걔들하고 이제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찾고 했으면 충분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경이 먼저 너무 늦게 왔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돈 1,000만 원, 돈 몇백 대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거는 진짜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 등 사기죄라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벌금이 10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치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인출책이라도 잡으면 뭐 어떻게 그거를 추적을 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뻔히 눈앞에 놔두고 놓쳤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분이 연세가 올해 74인데 여자분이신데요. 돈을 되게 많이 떼어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세요. 힘든 상황이셔가지고 민사로 돈 받을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민사소송을 좀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민형사 같이 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민형사 같이 했는데, 주소 보정 명령 이런 게 날라오면 그분이, 보통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돈 받는 거나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은 법무사 가죠. 저는 혼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타이핑 쳐가지고 집에 뭐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가 있으면 제가 그거 직접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행정사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신데 지금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부탁드리면 한 번씩 법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작성해갖고 출력하는 거,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하셔가지고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장하고를 한 번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해서 민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 뭐 어차피 서류 제출하는 거고, 민사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돈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100% 민사는 이깁니다. 돈을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예, 차용증이나 이제 돈을 빌려줬다는 그런 서류나 돈을 빌려준 그 은행 내역서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민사는 100% 그런 거는 이기고요. 그래서 민사는 뭐 별로 그 재판에 가서 뭐 별 게 없어요. 그냥 돈에 다 관한 거는 뭐 차용증 있으면 차용증을 토대로 진술하면 되는 거고요. 돈을 빌려주고 안 받았으면 한 번도 안 받았다. 뭐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건 사실이고, 몇 번 주고 몇 번 안 받았다. 몇 번 주고 몇 번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남은 금액, 예, 그것만큼만 네, 청구해서, 그럼 판사가 무조건 그거는 이기는 겁니다. 민사랑 형사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형사로 이제 그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게,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번 민사를 해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아파트에 압류를 했습니다. 돈이 1억 한 5천쯤 돼서. 근데 이제 이 상대방 남자가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괜히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이 5천 몇백이었어요. 5천, 제가 알기로 5천 한 500쯤 되는 걸로 아는데, 그 5,500에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합의서에 이제 그 금액 돈을 어떻게 갚겠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 사람이 자필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파트 압류 풀어주니까, 가압류 풀어주니까 바로 명의를 자기 와이프 앞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9년이 조금 넘었죠.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제 민사는 소멸시효가 끝나고, 민사는 변제 기한까지니까 그때 당시에 한 2년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 소멸 기한이 1년 6개월 정도, 예, 남았었고, 형사는, 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기죄로. 예, 그래서 돈을 한 번도 안 갚았어요. 그 이후로, 그걸 적고 난 이후로 연락도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고, 지금도 현재 번호 그대로인데, 한 9년 만에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에 대한 거는 제가 대신 그 고소장하고 소장을 제가 적어서 제출해주고, 주소 보정 명령 이런 명령서 날라오면 제가 이제 그 위임장 그 적어가지고 그분의 그 4살 74세 되신 그분의 신분증 가지고 제가 위임장 적어서 주소 보정 명령을, 예, 특별 송달로 해가지고 보내서, 뭐 그런 건 제가 했지만, 고소장에 그 내용이, 저는 뭐냐면 이 합의 그 차용증이죠. 한마디로 차용증의 내용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뭐 5천 얼마에 합의를 해서 5천 얼마를 이 만약에 74살 되신 이분한테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줬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 한 번도 안 줬고, 근데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 자기 아파트 압류 그거를 푸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그 압류해가지고 그 경매 넘겨서 뭐 이렇게 집이 날라갈까봐.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할서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아파트 명의 자기 와이프 앞으로 바꾸고 돈은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월 달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고소장 내용에 그 말이 약간 잘못 적힌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당시에 그 같이 뭐 적을 때, 차용증 적을 때 같이 있지도 않았고요. 또 뭐 그 돈을 줄 때 뭐 같이 돈을 준 그런 사실도 모르고요. 그냥 그 차용증에 나와 있는 그 명백한 그거는 증거 자료죠. 그 증거 자료랑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 74 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들은 얘기밖에 없어서 그걸 토대로 고소장을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신데 그 행정사 하신다가 그만두신, 연세 많으셔서 그 할아버지가 쓰셨는데, 할아버지도 저도 들었고 저한테 또 전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께서 이거 적을 때 이제 예를 들면 피고소인
이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설명을 해주러 경찰서에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그 경제팀에 가서 그 여자 수사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고소장을 제가 대신 이거 그 전에 듣고 이거 적었는데 저희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그 행정사 하시는 분이 적으셨는데 그 요거하고 요거 이제 이 말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작하셔가지고 봐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고소인이랑 비고소인 이런 말 바뀐 거 그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사이냐, 그래서 그냥 뭐 아는 지인이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뭐 변호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혼자 여기 당사자이니까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죠. 당사자가 진술을 이렇게 막 하는 와중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74살 되신 그분의 전화기로 받았더니 경찰 그 수사관이 저한테 잠깐만 좀 들어와 보시래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을 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지는 알고, 피고소인이 누군지는 알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 고소인한테 전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신 작성을 해드린 거다. 제가 아는 행정사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대신 진술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얘기를, 제가 진술을 뭐 전에 들은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대로 3시간 30분 동안 전에 말을 했어요.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전에 들은 대로 처음 과정부터. 그랬더니 저한테 또 민사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민사는 공소시효가 아니고 소멸시효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니 법전은 아니고요, 무슨 책 같은 거 꺼내갖고 계속 뭐 이렇게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기죄 말고 다른 무슨 제가 뭐 성립이 되나 안 되나 뭐 그거 막 보시고 막 하면서, 어쨌든 3시간 반 동안 옆에 74살 되신 그분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만약에 고소인이 직접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인이 직접 진술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돈을 처음에 1억 얼마를 빌려가가지고 어디서 뭐 중국집인가 뭐 중국 중식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장사를 뭐 했다 뭐 그랬대요. 저도 그건 모릅니다. 들은 거고, 사건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명확하게 그 사람이 그 중식 레스토랑을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있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긴 있는데 벌써 그게 십몇 년 전인가의 일이고 사건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만약에 고소인이 하면 이런 거는 사건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진술서에 조서에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내용은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죠. 그런 거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 사건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말씀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해줄 수는 있지만,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가 계속 진술을 하는데 이제 제가 다 모르니까 들은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사건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뭐 돈을 뭐 이렇게 가져가서 뭐 그 저기에 적힌 대로 그 차용증에 적힌 대로 그랬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을 했는데 별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조사가 돈 5천 몇백만 원 3시간 반을 조사를 받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나올 때 당연히 저도 그 돈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경제팀에서 이제 제가 고소인으로 그 조사도 받아봤고 대지신문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제가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들어가고 뭐 제가 도장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 지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저기 진술한 조서를 그 고소인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원래 읽어보잖아요. 읽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하는데 읽어보고 난 후에 그 고소인한테 뭐 다른 게 있냐 물어보더니 고소인이 다 맞다고 하니까 저는 뭐 다 맞는지 들은 거니까 참고인 자격도 안 됩니다. 왜냐면 돈 줄 때도 없었고 저기 차용증 채울 때도 없었고요. 그 내용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 고소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하면서 듣게 된 겁니다. 들은 게 단데 사람은 그 옛날 얘기를 또 74살 되신 분이 또 불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그 주소 보정 명령을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피고소인이 저랑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알기는 서로 이름 정도는 네,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아는 그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민사도 뭐 그 사람이 돈을 줬다면 그 증거 가지고 나오면 그만큼 또 빼고 이제 뭐 판결을 받을 거고 그 뭐 이 74 되신 분도 제가 통장 다 이제 그 조회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와이프 이름이나 혹시 돈 들어온 거 있는지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없었습니다. 돈 들어온 거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들어온 게 없는데 저 상대방에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변호사까지 샀고요. 민사 뭐 거기 민영사 다 대비한 변호사까지 샀던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진술을 다 하고 고소인이 이제 도장을 갖고 왔나? 예, 도장 갖고 와서 도장으로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참고인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냥 얘기 들은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들은 게 아니고 9년 전에 들은 게 아니고 사건 당시에 들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만약에 4월달 조사받았으면 고소장이 한 3월 말이나 4월 뭐 3월 말쯤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이 사건이 9년 몇 개월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참고인 자격이 되나요? 참고인 자격도 안 되죠. 근데 진술을 제가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반 동안 하고 도장만 다 찍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그 날라온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70 고소인이 사기죄 성립 된다고. 제명 사기 이렇게 날라온 거. 근데 검사님이 모르잖아요. 누가 진술했는지. 제가 만약에 고소인이면 제 지인이 제 대신 진술을 하는 걸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달되고 하면 더 부풀려질 수도 있고,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저는 제가 고소를 하면, 제가 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뭐 경찰이 차라리 대신 병원에 와서 좀 조사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요청을 제가 드리지, 그 사건을 아무리 잘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해도 지인한테 부탁해서 대신 진술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뭐 물론 고소인이 옆에 있어서 들은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고소인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들은 대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 본인이 저한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력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저번 영상에도 뭐 그 버스 그 얘기하다가 제가 뭐 자랑한다고, 그래 자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글 적었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일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토시 하나 안 빼고 기억을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깜빡깜빡하고 그게 뭐더라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런 거는 있는데, 어떤 사건이라든가, 근데 저랑 상관없거나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중요한 얘기, 저랑 제 지인이 관련된 얘기라든가, 예를 들면 중요한 제 지인이 관련된 얘기라든가, 저한테 뭐 있는 일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과정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를 기억하는 거를. 그 옛날에 이제 그 뭐 아빠가 하신 행동, 아빠가 어떻게 했다 뭐 이거를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족 전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저희 그 피 검사를 하니까 전부 다 그게 좀 높게 나왔거든요. 피에 그거 뭐죠? 콜레스테롤.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빠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빠가 원래 좋아하시는 게 돼지고기 원래 좋아하시거든요. 고기는 원래 그 목살하고 삼겹살이 맛있다고. 저희 아버지는 목살 좋아하시고, 저는 소고기하고 이제 삼겹살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패 삼겹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패 삼겹살도 집에서 진짜 많이 구워 먹고, 반찬에 고기 안 올라오면 밥 안 먹고 막 이래갖고, 아빠가 그때부터 앞으로 돼지고기 금지를 시켰어요. 못 먹게. 언니가 그거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랑 그 대화한 내용을,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는 괜찮으시고요. 아빠도 굉장히 고기 많이 드세요. 아빠도 괜찮고, 엄마랑 저랑만 그 피에, 혈액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름이 많이 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다 나요. 근데 언니는 나는 검사 받으러 안 갔나?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이래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기름기 많이 낀 거 앞으로 금지 이랬어요. 얼마 못 갔지만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소인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전해드는 얘기를 제가 진술을 술술 하고,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진술을 좀 하고, 어쨌든 뭐 사기죄 성립되는 거야. 거기 진술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 수사관분이 그 74살 되신 고소인하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나 봐요. 사건하고 상관없는 얘기 막 구구절절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랬나 봐요. 한 30분쯤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들어오라고 해서 저한테 좀 진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원래 수사를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적폐청산을 해야 될 곳을 해경 말씀드렸잖아요. 해경을 말씀드렸을 때도 기자가 등장하죠. 그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경찰에는 그 기자는 또 다른 기자입니다. 다른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그 기자인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예상하는 거라서 제 예상에 이럴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그 사건이랑 제가 대신 진술하고 고소인이 도장만 찍고 그 다음에 검찰에 넘어가서 그 검찰에서 제명 사기 이렇게 날라온 거 검사님 모르잖아요. 제 이름 자체가 안 들어갔는데 진술을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술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술해도 되는 건지 굳이 그 여자 수사관한테 제가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무슨 제가 피해 주려고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건 사실 간단하잖아요. 물어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든 사실 그 행정사 그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왜냐면 그분이 경찰 정년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정사 시험 치셔가지고 행정사 하신 분이라서 고소장 맨날 이거 앉아서 수사 이거 뭐죠? 옛날에 그 타이핑 치는 그 밖에 나가서 사람 잡는 게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조사하는 일만 하셨대요. 평생. 그래서 그분이 고소장이나 소장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뭐라고 하죠? 잘 엮어서 잘 쓴다 그래야 되나? 그 쓰시는 게 어떤 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하게 조금 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면 조금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분이 이 수사만 하신 그런 경찰 출신이셔서 그분한테만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행정사 업무를 그만두신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 하셨거든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경찰서 바로 그 뒤쪽에서 그 행정사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경찰분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변호사한테만 물어봐도 변호사가 모를 수도 있을라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경찰이 있긴 한데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경찰한테는 못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보는 사이라서 그래서 못 물어보고 아는 경찰이 없습니다. 아는 경찰이 없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경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이스피싱 그것만 해도 그렇고요. 뻔히 앞에 앉아있는 범인 2명을 놓쳤잖아요. 놓친 데다가 그것도 경찰서에 보고해서 경찰서에서 만약에 나왔으면 놓쳤을까요? 전 잡았을 것 같아요. 형사계나 강력계나 이런데 형사들하고 예를 들면 사복 그 형사들하고
저한테 설명하기는 그 전날 그 집에 오신 경찰분들이 사이버 수사대랑 뭐 사법 경찰이랑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사이버 수사대가 현장까지 나올 필요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서에 그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뭐 그 제가 제보자가 다음날 협조를 해주기로 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거기서 맡아서 했으면 은행에 미리 공문 같은 이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거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미리 했으면 미리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협조 요청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쪽 입구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 그분은 경찰이어서 그쪽 입구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쪽 입구 그쪽은 잘 왔다 갔다 사람들은 안 하고 은행 직원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이고요. 한쪽이 자동문 열고 다시 자동문 열고 다시 들어오면 또 은행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거의 열려 있습니다. 자동문 열리면 ATM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들어가면 있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그 은행의 그 청원 그 뭐죠? 경찰인가? 아니 은행에 거기 그 경비 서시는 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파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창구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쫙 있는데 보통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 사용하고 보통 한 두 개 정도만 사용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 등치 큰 남자 두 명이 아침부터 거기 두 명이 있었는데 놓치고 그 제가 또 그 뭐 고소인 조사받는데 그 따라갔더니 저한테 진술을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진술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잖아요. 대충대충 하는 거고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그 사건도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쨌든 자기네들이 한번 잡아보겠다 이래서 한 건데 그게 심각한 일이고 큰일이니까 기자가 취재까지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 기자가 취재 나간 거기는 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네,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뭐 눈으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저랑 뭐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뭐 사이 안 좋아진 경찰도 강력계 조폭계인데 그거는 팩트예요. 강력계 조폭계 이 형사들 조직폭력배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모르는 조직폭력배가 없어요. 그쪽 담당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쪽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조직폭력배가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다 나간대요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좋은데 당연히 그쪽 담당이니까 그걸 아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형님 이렇게 부르고 동생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네, 그런 사이로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적폐청산을 해야 될 곳이 경찰도 해야 되지 않나.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제 지인의 지인들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계급이 높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검경수사권 독립도 제가 그래서 아직 한국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르다고 제가 판단한 게 이르다고 제 혼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 15년 꽤 됐죠. 저는 그때부터 아직 한국은 이르다고 제 혼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한국은 아직 이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 공수처? 글쎄요, 공수처에 대해서 후보들이 뭐 막 이렇게 추천되고 하던데, 그냥 뭐 후보에서 사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공수처장을,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공수처장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거의 뭐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을 추천을 했고,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을 추천했고, 뭐 또 어떤 분, 또 두 분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든 검사 출신이시든 공수처라는 게 고위 공무원들 뭐 비리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수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게 공수처가 없으면 서울의 중앙지검에 예를 들면 중수부나 특수부에서 이렇게 원래 하는 수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데서 하는 수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수사 자체가 어렵잖아요. 수사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수부나 중수부 이런 데는 능력 있는 검사님들이 그쪽에 가셔갖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특수통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옛날 무슨 뭐 삼부 파이낸스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누구죠? 저 죽었다고 하는 뭐지? 사기꾼 그러니까 이런 건 잘 가끔씩 기억이 안 나요. 뭐 중국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영화로 나온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쳤더라? 조이팔. 예를 들면 조이팔 뭐 이런 사건이나 이제 뭐 사기 사건도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축은행 사건이나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삼부 파이낸스랑 뭐 이런 사건들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제 주변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은행보다 이자가 많이 주니까 그런데 돈 넣었다가 뭐 다 피해보고 했는데,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 수사하려면 그런 수사는 사실 힘들잖아요. 특수부 이런 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수사 자체가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라는 게 제 생각에는 수사 자체가 어려운 수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 공수처장 예를 들면 공수처장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나오신 변호사님들이나 검사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나오신 변호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좀 그래도 검사 출신이면 뭐 예를 들면 특수부나 뭐 이런 수사 많이 해보신 분들 추천하시겠죠. 그리고 판사님들도 뭐 좀 능력 있는
뭐 능력 없는 판사님이 하기야 뭐 있긴 있겠어요. 다 능력이 있으신 판사님들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으신 분들이 판사님들, 검사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수사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그 공수처장을 맡아서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매일 뉴스에 나오고 뭐 수사를 또 그 하니 많이 뭐 제대로 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맨날 여당 야당 이러면서 뭐 똑바로 수사를 했니 안 했니 뭐 또 누구는 이 사람은 왜 수사를 안 하니 뭐.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수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신 판검사님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굳이 그 자리를 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물론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거의 안 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그 경찰이 뭐 이렇게 고소장 자체를 갖다가 자기가 있는 관할을 이쪽으로 제출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제 주변에 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뭐 다반사로 뭐 있긴 있었는데, 그건 제 일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들은 거라서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하진 않고요. 제가 직접 겪은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찰 그런 어쨌든 지구대에 계시든 경제팀에 계시든 어쨌든 그분들도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어떤 그 적폐청산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기관들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겪은 경찰 조직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도 적폐청산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